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달사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먼저 테마 5번이 있는데요. 이 테마 5번은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사회복지 전체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맵을 그려놨거든요. 자, 그 맵을 보니까 빈민법 이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빈민법 단계, 그 다음 이제 민간활동 단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사회보험 단계, 그 다음 복지국가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 자, 빈민법 이전에서는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노동자 조례, 그 노동자 조례가 노동자 칙령, 노동자 조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게 1349년에 에드워드 3세에 의해서 제정된 것인데요. 근데 연도는 몰라도 돼요. 아셨죠? 연도는 몰라도 되고 이게 엘리자베스 빈민법보다 앞선다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빈민법 단계는 우리가 이제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이제 개정구민법까지 알아야 하는데 그게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연도는 안 넣어도 되는데 근데 순서가 나와요. 순서. 그래서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빈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뭡니까? 빈민법은 오늘날의 공공부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 사회복지 우리 그 정책 또는 사회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이 양대 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서 공공부조가 먼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활동 단계가 나오고요. 이 민간활동 단계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COS하고 SHM입니다. 즉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입니다. 뭐 자선조직 인보관은 무조건 처음에 나오죠. 무조건 실천의 역사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이 COS 즉 자선조직협회가 개별사회 사업을 그리고 인보관 운동이 집단사회 사업을 그리고 그 둘 다가 COS와 SHM 둘 다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개별, 집단, 지역사회 조직사업 그 지역사회 복지라고 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사회복지 3대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 실천의 3대 방법이니까. 그래서 민간활동 단계를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발이라고도 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단계로 오면 사회보험은요. 독일에서 3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독일에서 질 4년 질병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입니다. 질병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질병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지금으로 보면 국민연금이고 노령 폐질연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용보험, 그러니까 이제 이 실업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용보험 안에 이제 실업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영국에서 실업보험이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국가 단계로 가게 되면 복지국가 황립기와 황금기와 위기기와 재편기로 나뉘게 돼요. 근데 그 황립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 황립기 밑에다가 1920년부터 1945년까지라고 적으세요. 1920년부터 1945년까지를 복지국가의 황립기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시기 그 사이에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됐고요. 영국에서 우리 베버리지 선배님께서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알았죠? 그래서 그 황립기에서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황금기, 그게 이제 제1의 길이고, 위기기가 제2의 길이죠. 황금기를 주도한 것은 바로 중도 좌인 사회민주주의가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위기기는 극우인 신자유주의가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1의 길, 제2의 길이고, 그러니까 복지국가 황금기의 반대로 나온 것이 위기기인데 이 위기기를 축소기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황금기가 이제 정의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으로 나온 것이 위기기예요.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던. 자, 그리고 정과 반 이 두 가지를 합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정반합의 원리죠. 그러니까 정반 그리고 이제 그걸 합해버린 것이 바로 재편기의 제3의 길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게 틀을 쭉 그려드렸어요. 전체 역사.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민간활동 단계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자, 빈민법 이전 단계부터 보게 되면 빈민법 이전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빈민법 이전에 이제 고대 그다음에 중세 사회복지가 되는데 중세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것은 바로 교회 그리고 수도원이었습니다. 알죠? 교회와 수도원이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2020년 보호직에서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빈민법 이전 단계에서 거기 노동자 조례, 노동자 규제법이라고 하는 거, 이때는 이제 억압일변도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녀 재판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빈민법 단계로 오게 되면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이제 개정구민법까지 쭉 가게 되는데요. 자, 거기 제가 안기법은 넣어놨지만은 뭐 이걸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은 어차피 법 내용을 알게 되면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왔다라고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빈민법 단계에 영향을 주었던 그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 그게 바로 중상주의입니다. 이 교역 경제주의, 자, 무역이죠. 자, 그래서 거기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경제 사상이었고요. 자, 봉건주의 사회인 중세와 자유방임주의 사회인 자본주의의 중간 과정입니다. 자, 근데 거기 사회복지 발전에 이제 이게 우리하고 이제 어떤 영향을 줬냐, 이 중상주의가 도대체 이 중상주의 정책 중에서 이 무역 정책과 이제 인구 정책인데요. 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 저가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저임금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인구 장려 정책을 펴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어린 아이들도 빨리 뭐 혼인을 시키고 좋은 정책을 펴게 되고 그래서 인구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자,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의 절반이 죽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위에 이제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막 급증하는 거예요. 급증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양육과 양모가 필요해요. 양털, 옷감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다음에 양육. 이게 필요하게 돼서 농업을 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 더 이윤이 더 남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되냐면 왼쪽에 앵클로저 현상이, 그러니까 앵클로저 운동이, 종익 운동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중상주의 정책의 지금 영향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상주의에서 그 디귿의 16세기 또는 뭐 15세기, 16세기, 18세기 유럽에서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정책 주요 과제였다. 이게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에요. 거기서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 밑줄 긋고 거기다가 작업장이라고 적으세요. 작업장. 이제 우리 빈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작업장을 만들었다가 또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 막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자, 중상주의에서는요, 중상주의의 노동관, 빈민관 또는 노동관은 노새가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노새가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놀게 하면, 휴식을 취하게 하면 노새가 몸이 망가진다. 이게 바로 중상주의에서의 노동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때 노새는 누구냐면 빈민들이에요. 빈민들은 냅두면 안 되고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한다. 자, 그게 이제 거기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 보호하는 것이고요. 자, 거기 대중궁핍 발생 원인인데요. 우리가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 빈민법 단계를 사회복지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의 시작이니까 복지국가의 효시라고 봐도 돼요. 복지국가 시대는 한참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복지국가로 가게 되는 불씨는 어디였냐? 사회복지가 시작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빈민법 단계에 맨 처음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복지국가의 효시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의 시작인데,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의 시작은 결국 이제 국가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왜 그러면 빈곤 문제에 대해서 국가 책임으로 했을까? 그전에는 하지 않다가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아주 대량의 빈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빈곤이 발생되니까 국가가 아니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대량의 빈곤의 발생 원인이 도대체 뭐냐? 거기 엔클로저. 그 다음에 헬리파스의 수장령. 그래서 수도원을 해산하는 거. 근데 그 수도원을 해산함으로 인해서 약 8만 8천 명의 불황인이 수도원으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8만 8천 명은 대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죠? 어떻든 그것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가격혁명의 영향도 있는데, 자, 역사학자들은 가격혁명의 영향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는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클로저만 알면 돼요. 종익운동. 알았죠? 이게 시대 순서에서 나왔어요. 시대 순서에서. 시대 순서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엘리자베스 비민법이 등장하게 되는, 제정되게 되는 원인인 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엔클로저에 대한 설명을 해놨죠. 자, 목축업을 하게 되니까 농지를 잃게 돼. 그러니까 목축업은 그냥 그 사유지임을 경계 표식을 하고 거기서 목축을 하게 되니까 노동하는 농민들이 필요 없게 되죠. 그죠? 목축업은.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게 되고 이제 불황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농지가 축소됐으니까 식량은 감소되게 되고요. 곡물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양의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거기까지 끝.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은 엔클로저는 순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비민법보다 앞서겠죠. 얘가 원인이니까. 그죠? 그다음 이제 엘리자베스 비민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비민법은 비민통제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회복지의 시작이죠. 공공부조의 효시죠. 복지국가의 효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비민법은 1601년인데, 그런데 이게 1601년에 느닷없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1572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법들을 정비해가지고 집대성한 겁니다. 그게 바로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비민법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자, 그걸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근데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졌다 하면 틀려요.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진 게 아니라 국가는 2차적 책임을 진 겁니다. 1차적 책임은 누가 졌어요? 가족이 진 거예요. 근데 그 가족도 친족 부양까지 넓혀요. 친족 부양, 즉 조부모 부양 책임까지 넓혀요. 자, 다시 한번 논점. 엘리자베스 비민법은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는데, 그런데 자, 국가는 1차적이다, 2차적이다? 2차적 책임이다. 알죠? 1차적 책임은 가족이다. 가족은 결국 개인이에요. 제가 가족주의가 개인주의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책임지는 것은 그 개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물론 이제 가족에서 조부모 책임까지 넓혔으니까 친족 부양 책임까지 넓혔다는 것이고, 아셨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니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 자,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 여기서 전국적 통일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면 틀려요. 통일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전국적 행정구조가 통일되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통일이 들어갈 거면 그건 개정구민법에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된 거예요. 어떻게? 오른쪽 날개 쪽에다 넣어놨는데, 중앙의 추미론,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 아셨죠? 거기까지. 자, 그리고 그 날개 쪽에 있는 그 세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 정도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분류했죠. 자,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분류했다는 것은 빈민을 차별 처우했다. 자, 차별화된 빈민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유보아동. 자, 그러니까 지금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은 건강유무로 분류했다라고 해도 맞아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건강유무로 분류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거기 근로능력 있는 건강한 빈민, 근로능력 있는 빈민입니다. 자, 이 경우는 가치가 없는 빈민이에요. 즉, 자격이 없는 빈민이에요. 알았죠? 자, 엘리자베스 비민법에서 빈민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그 다음에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 다음에 요보아동,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노동능력 있는 빈민이 다시 한번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다. 그죠? 가치 없는 빈민 또는 자격이 없는 빈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구제할 만한 이라는 게 빠진 거예요. 자, 구제 받을 만한 또는 구제할 만한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 왜? 건강한데 가난해. 자기가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노역장에다가 집어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열악한 작업장입니다. 이 작업장이에요, 작업장. 작업장에다 집어넣어놓고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치면 잡아다가 교정원 또는 이걸 이제 징치감이라고도 하는데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자, 거기서 이 노동능력 여기 있는 빈민에 대한 처우를 보니까 이거는 강제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구제의 목적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빈민통제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빈민통제법이다. 알았죠?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의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두 가지 때문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즉 빈민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주어지게 되는데 노동능력 없는 빈민들은요. 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구제받을 만한. 그 다음에 구제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능력 없는 빈민들. 왜? 노동능력 없으니까 가난한 것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동능력 없는 빈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빈원에다 집어넣습니다. 교재 보시면 구빈원에 넣었죠? 자, 그리고 예외적인 겁니다. 원칙적인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뭐를 했어요? 거택보호를 실시했다. 즉 자신의 집이 있는 경우에는 거택보호를 실시했어요. 거택보호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건 원해구제예요. 원해구제. 아셨죠? 우리가 이제 원해구제 하면은 무조건 길버트법이거든요. 다만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도 예외적이나마 원해구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알았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보아동인데요. 요보아동들은 무료로 위탁을 보내거나 플러스 유료로 도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탁이죠. 위탁. 요거.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정리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거 이제 COS로 가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자선조직협회에서도 이렇게 노동능력이 있다 없다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COS에서 COS 즉 자선조직협회는 구빈법 이념에 기초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구빈법 이념에 기초했다. 그게 바로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구분했어요. 알았죠? 자선조직협회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치 있는 빈민에게만 원조를 제공하고 없는 빈민들은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죠? 요거 참고로. 자,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 동그라미 3번 구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는 어떻게 했느냐? 구빈세를 걷었어요.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걷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구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구마다 상이하게 급여를 실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빈민들이 좀 더 잘을 해주는, 그러니까 처우가 괜찮은 곳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주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주법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빈민법 다음에 정주법인 이유는 교구세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구빈세. 교구 단위로 걷었던 이 구빈세가 바로 정주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면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앞자를 굳이 안 딴다 하더라도. 자, 이 정주법은 주거지를 정한 법이에요. 법. 알았죠? 주거지를 정한 법.
무슨 말이에요? 이사를 못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사를. 자, 거기 보니까 빈민들의 소득 욕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극단적인 교구주의, 극단적인 지방주의, 극단적인 지방 할거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민들을 자신의 교구에 다른 교구로 이주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빈민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교구에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의의를 보면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정주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정주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주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농업 자본가들 입장, 즉 지주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빈민들이 다른 교구로 이주하는 것은 노동력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의 이동을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또 하나, 교구민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빈민들이 자신의 교구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빈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거기 빈민이 자신의 교구에 유입됨으로써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죠? 자, 한 개 보세요. 일단은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 법을 비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유방임주의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비판한 법은 뭐다? 바로 정주법입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주법 다음에 작업장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좋아졌어요. 사실 주거지를 제한했잖아요. 근데 더 안 좋아져요. 여기서 더 안 좋아져가지고, 자, 작업장법은 나치불법이라고 합니다. 아, 나치불법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알았죠? 나치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나치불도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 나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좋은 법이 아니에요, 이 법. 네. 자, 나치불법이라고도 하고 작업장 테스트법, 작업장 선서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날개쪽 봐보세요. 오이코스 플러스의 그 아래쪽에 보면 브리스톨 작업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제냐면 지금 1696년에 브리스톨 시에 여러 교구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장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자, 이때 의도는 뭐였냐면, 자,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요,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이 돼요.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면, 거기 시설에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구원 신청 억제 효과가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한편으로 구제 신청 억제 효과, 즉 구원 억제 효과가 있게 돼요. 구제 신청 억제 효과. 자, 그래서 이게 구원 신청 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와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도와달라고 하면 작업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 억제. 자, 그래서 그 구원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1722년에 작업장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1722년 작업장은 구원 억제 수단의 작업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거기 이제 작업장법으로 가게 되면 의에 빈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서 출현한 제도이다. 자,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이다. 그런데요, 엘리베스 빈민법하에 빈민들이 가졌던 권리에 대한 최초의 침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작업장법으로 오게 되면은요, 지금 작업장이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작업장 여기 있었잖아, 아까. 여기. 그죠? 여기 지금, 이 노역장, 이 작업장. 그죠?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작업장에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애초에 이 작업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아까 여기 노동능력 없는 빈민과 요부 아동 있죠? 여기도 이제 작업장에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작업장법에서.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가졌던 최초의 권리 누구? 여기 최초의 권리 여기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죠? 이제 다 집어넣어서 강제노역을 시킨다. 자, 오늘날의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 또는 자활 프로그램의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작업장의 사용 목적은 나태한 피구제 빈민에 대한 형벌적 시설. 거기 나태한 피구제 빈민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여기서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도 여기서도 강제로 일을 시켰잖아요. 형벌적으로. 그죠? 근데 이들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노동능력 있는 빈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태한 피구제 빈민뿐만 아니라 노동능력 없는 빈민들도 수용했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임금을 지불해 주려고 했던 의도도 있습니다. 자, 이윤치구적 빈민 고용수단이다. 빈민들을 고용해가지고 국가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이에요. 그 다음 이제 구원 억제 수단이기도 했었다. 자, 한 개 보세요. 이게요, 작업장은 본래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빈민법 공부하는 거, 빈민법. 빈민법은 오늘날의 공공부조란 말이에요, 공공부조. 그러니까 작업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 청부제도와 결합된다. 이 청부제도는 돈을 벌려고 하는 민간 개인들한테 맡겨버려요, 작업장을. 위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열악하게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작업장이 공포의 기관이 됩니다. 교구의 지하 감옥이 되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까지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안 좋은 법이었는데 이제 좋은 법으로 바뀝니다. 바로 길버트법, 그 다음에 이 스피넨랜드법. 이 법은 좋은 법이에요. 자, 아까까지 지금 이 두 가지는 얘하고 얘는 안 좋은 법이었어요, 지금 빈민들에게. 근데 이쪽으로 오면서 좋은 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합니다. 알았죠? 여기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을 빈민법이 인도주의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버트법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길버트, 여기도 사람 이름이에요. 길버트가 제안하여서 통과된 법안이다.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이다. 그죠?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얘 때문에. 작업장법 때문에. 알았죠? 얘가 너무 빈민을 혹사시켰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따라서 거기에 빈민법의 인도주의와 그 일괄 청부제도를 폐지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의를 봐보세요. 원해구제의 효시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 원해구제의 효시다. 알았죠? 자, 근데 원해구제가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그죠? 여기에 있었지만, 요거는 예외적이었던 것이고요. 아예 원칙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길버트법이에요. 알았죠? 길버트법 하면 무조건 원해구제. 떠올려야 돼. 다만, 과거 기출문제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문제에서 원해구제를 예외적으로 실시했다는 문장이 나왔어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어 보세요. 이것도. 다만, 원칙적으로 이제 원해구제가 효시인 것은 길버트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원해구제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지금 작업장이 이쪽으로 왔는데요. 여기로 길버트법으로 오게 되면, 이 작업장을 없애버립니다. 이 작업장을 없애버리고
빈민 공장을 설립합니다. 강제로 노역시켰던 것인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빈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집에서 이제 일하러 오는 겁니다. 공장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라고요? 길버트 법이 원의 구제의 표시다. 알았죠? 길버트 법이. 자, 거기 임금보조제도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임금보조제도 하면 스펜앤랜드법을 떠올려야 돼요. 알았죠? 물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발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임금보조제도 하면 스펜앤랜드법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시행돼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원칙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거기에 저임금을 보충해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임금보조제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펜앤랜드법으로 가야 합니다. 알았죠? 문제 풀 때는. 거기에 이제 법적 기초는 마련을 했는데 제도 이제 실시가 되는 것이 스펜앤랜드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길버트법에서 구성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당연히 앞에 걸 비판합니다. 작업장의 폐단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합교구의 설치와 구빈 행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그 연합교구의 설치,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연합교구 설치는 뭐냐면 영세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 설립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영세교구들이 연합해가지고 빈민공장을 만들어요. 교구들이 작은 교구들은 그 전에 이제 작업장의 경우에도 열악한 수준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소규모로. 그러니까 이제 빈민들의 공장, 빈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주면서 교구들이 연합해가지고 좀 크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날개 쪽에다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빈민들을 좀 더 분류해서 그 특성별로 분류해가지고 좀 더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려고 했던 거면 적절한 상이한 처우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의도는 자, 연합교구 설치, 즉 영세 교구들이 연합한 빈민공장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관리인 제도 도입해가지고 그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유급 전문관리인 구제위원을 임명했다. 자, 이제 3부에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이 생활에 부족할 때 부족의 액수를 보충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다만 요거는 이제 스펜앤랜드법에 가서 제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임금 보충하면 스펜앤랜드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스펜앤랜드법으로. 제 한계에 보니까 거기 이제 작업장, 기존의 작업장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위한 보호시설로 간주를 했습니다. 노동 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는 시설 외 구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해 구제 원칙이니까 시설 밖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재가복지나 거택보호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이제 일하러 오는 것이죠. 다만 이 작업장이 집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 이제 구빈원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시설로서. 자, 그다음에 스펜앤랜드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스펜앤랜드법은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하는데 버커셔 빵법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간에. 자, 저임금을 보충해주는 인도주의 제도이다. 버커셔주 스펜앤드 지역 치안판사 회의에서 제정이 되었다. 자, 이 저임금을 보충해줬다 하면은 이제 스펜앤랜드법으로 바로 넘어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의 가족수당, 그리고 최저생활보장, 최저임금제도의 기반이 됩니다. 그 구호금액 결정 기준을 가족의 최저생계 유지 비용선이라고 되어 있죠. 가족의 최저생계 비용 유지선. 무슨 말이냐면 이 스펜앤랜드법은 자, 저임금을 보충해 준 건데요. 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노동자들이 임금이 적었단 말이에요. 저임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디까지 보충해 주냐면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 제가 가족의 최저생계 유지 비용선, 가족의
최저 비용, 최저 생계, 최저 생계 유지 비용 선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까지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 가족의 최저 생계 유지선 또는 유지 비용선, 이걸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공식이 가족수 곱하기 빵 가격으로 결정했어요. 즉 가족수는 이제 대가족수까지 고려를 했고요. 이 빵 가격은 물가 수준입니다. 알았죠? 물가 수준. 자, 그러니까 요 선을 결정할 때 가족의 연령이나 성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알았죠? 가족의 연령이나 성별 고려하지 않았고 가족수 곱하기 빵 가격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알았죠? 잘 기억해야 돼요. 가족의 연령, 성별을 고려했다. X. 시험에 이미 나온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아요. 그럼 어디까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충해 주는, 여기까지. 뭘로? 세금으로. 그죠? 세금으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거기 그 의회 니은 보면 식품척도 기준이 만들어져서 적용됩니다. 가족수 곱하기 물가 수준. 그죠? 브레드 스케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그리고 최초로 대가족수를 고려를 했고요. 경제 불한계, 노동자들의 보호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도 중요하다. 근데 한계를 보니까, 한계에서 고용주들은 표준임금만 지급하고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책임을 구빈제도에 떠넘겼다. 자, 거기에서 고용주들은 표준임금만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표준임금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거기서 표준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용주들이 딱 이렇게 표준임금을 정해요. 한마디로 고용주들이 담합했어. 담합해가지고 표준임금을 정하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이 이렇게 정했어도 국가가 요만큼을 채워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표준임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고용주들이 담합한 저임금. 알았죠? 어차피 저임금 줘도 국가가 보충해 줄 거니까 세금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저임금, 자, 표준임금만 지급하고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책임을 구빈제도에 떠넘겼다. 자, 고용주가 임금 보조를 인식하고, 국가가 어차피 임금을 보조해 줄 거니까, 그래서 월급을 낮게 책정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거. 오히려 저하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알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온 거죠. 자,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대신 나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고, 구빈세가 증가됩니다. 이 고용주들이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악용해가지고 어차피 자기들이 저임금 줘도, 표준임금, 저임금 줘도 보충해 줄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법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이제 악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빈세는 증가됩니다. 자, 여기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는 결국은, 빈민법이 인도주의화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비판을 받게 되냐면, 어떤 비판? 당연히 이렇게 너무 좋게 처우를 해주면 나태를 조장한다 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좋은 법으로 인해서, 얘들로 인해서 구빈세가 증가되게 됩니다. 구빈세는 어떻게 돼요? 구빈세는 증가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구빈세를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자, 이제 물론 이제 공장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좋은 법인데, 이제 여기로 와서 개정구빈법으로 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신구빈법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구빔세의 증가를 가져왔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길버트와 스피넨법이. 그래서 개정구민법이 제정되는 빌미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면 개정구민법에서는 이제 여기서 높아진 구빈세를 여기서 구빈세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구빈세를 낮추려고 했다는 것은 빈민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됐다? 좋지 않아졌다. 알았죠? 즉 억압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거. 억압정책으로 돌아섰다. 회귀했다. 알았죠? 자, 이제 거기 개정구민법으로 가기 전에 6번에 공장법을 보게 되면 아동의 노동여건을 개선한 법입니다. 1819년에 제정되고 이제 이게 다시 1833년에 개정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방직업이 발전하면서 빈민 자녀들을 노동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막 아이들을 막 16시간, 18시간씩 일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공장법은 결국 아동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또는 야간 노동을 금지시키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아동복지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공 수업에서는 전공 선택의 아동복지론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죠. 자, 아동의 노동요건을 개선한 법입니다. 자, 취지가 그것만 그냥 알면 돼요. 아동의 노동요건을 개선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빈민법 단계에 있었던 법이다. 그죠? 그다음 이제 개정빈민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개정빈민법 1차적인 목적이 뭐였다고요? 구빈비용 억제예요. 그죠? 억압정책으로 돌아선 겁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해요. 이게 최근에 1급 시험의 논점으로 등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책이 개정 제가 하면서 작년 시험에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 시험에서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 2022년 시험에서 보직 시험에서 12문제가 삐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공무원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논점을 담고 있는 또는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가 12문제나 나와버렸어요. 물론 근데 그 개념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골라졌던 것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어려웠던 건 5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공무원 시험에서 그간에 다루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삐껴 나온 것은 제가 그간에 계속 기출문제 분석해 오면서 이건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 있을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아셨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1급 논점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특히 나올 만한 가능성 있는 것들 이번에. 자, 거기 이제 경제자유주의의 승리로서의 개정구민법. 이 개정구민법 이전의 법들은요, 전제군주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빈민법이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 전제군주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빈민법은 개정구민법 이전의 법들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제 개정구민법부터 자본가 계급을 위한 빈민법으로 바뀝니다. 즉 국가 자본가 계급의 지배연합이 자본주의적 정치경제 질서를 효과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구민법이. 알았죠? 우리 이제 1급 시험에서는 전제군주를 위한 법이었다.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전제군주와 특권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을 위한 빈민법이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빈민법 이전까지가 여기까지 이전의 법들이 이전의 법들이 전제군주를 위한 법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신빈민법 태동 배경. 산업혁명과 이제 구빈민법의 파탄,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니은이 중요합니다. 길버트법과 스피넨법의 모순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빈세가 증가되었고 그 구빈세를 억제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뭐다? 바로 개정구빈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새로운 구빈 정책 사상이 등장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멜서스의 인구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리카르도의 임금 철칙설이나 벤담의 이 공리주의, 그래서 이제 행정개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카르도하고 벤담은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멜서스는 알아야 돼요. 자, 멜서스의 인구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걸 멜서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제가 날개쪽에다 넣어놨지만 멜서스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런데 식량은 그 속도를 식량 증가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멜서스의 인구론, 즉 멜서스주의에서는 빈민들은 자신들이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애들만 많이 낳고, 그래서 인구 증가에 적극적 저해물로 봤어요. 그래서 빈민을 도와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아까 지금 이게 억압정책이었는데요. 이 억압정책의 사상적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상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떠받쳐 줄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여기서 멜서스주의예요. 알았죠? 멜서스주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개정구인법에 4가지 원칙이 나왔습니다. 열등처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제도. 거기 작업장 제도 원칙은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 돼요. 작업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작업장 여기서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지고 원해구제를 확대하고요. 이게 쭉 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작업장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개정구인법에 저는 이걸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작업장을 다시 부활시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 통일 원칙, 작업장 조사의 원칙까지. 그 작업장 조사의 원칙도 지금 대구시에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통 우리가 3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역대기출 문제에서는 거기에 이제 작업장 조사의 원칙까지 나왔었다는 거. 자, 그러면 열등처의 원칙부터 보게 되면 중요하죠. 피구제 빈민의 상태는 독립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적격이어서는 안 된다. 피구제 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입는 빈민이에요. 알았죠?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는 빈민은 독립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적격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 열등처의 원칙 지금 설명합니다. 자, 빈곤선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가난해가지고 국가 도움을 받는 피구제빈민. 이 사람이 지금 피구제빈민이에요. 자, 이 사람의 처우는 비록 가난하지만 국가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빈곤선 바로 위에서 여기서 빈곤선 바로 위긴 하지만 국가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노동자야. 즉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국가 도움을 받고 있는 피구제빈민의 처우가 이 사람보다 높아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보다 높아버리면 이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죠? 즉 열등처의 원칙은 나태의 조장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셨죠? 나태 조장을 막으려고 했다! 그게 목적이었고요. 이 원칙이 만들어진 거. 자, 이 말은 결국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겁니다. 여기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열등처의 원칙이 또 거기 이제 멜서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공평, 비례적 평등과 유사한 원칙이다. 우리 이제 정책론으로 가게 되면 공평, 비례적 평등을 공부할 겁니다. 이게 이제 평등은 기회 평등,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 우리 이제 조건적 평등까지 4가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든 거기 비례적 평등은 공평이라고도 합니다.
비례적 평등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뭐 뒤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뒤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뒤에 정책론 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비례적 평등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비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례적 평등. 자, 여기 비례적 평등. 이때 비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과 욕구와 기여와 공헌에 비례해서, 알았죠? 그 사람의 공헌과 그 사람의 업적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여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욕구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노력에 비례해서 자원을 배분해 주는 것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이 비례적 평등이에요. 아셨죠? 네. 자, 우리는 노력한 사람한테 더 줘야지 그게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대학에서 학생 중에 뭐 교수님한테 좀 친하게 막 교수님 물도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잘해서 친해져 가지고 교수님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학점을 더 줘버리면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노력한 사람보다 그 기회를 더 줘버리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노력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적 평등이 곧 공평해. 얘가 영어로 equity인데 equity는 공평 또는 형평이라고 번역합니다. 공평, 형평. 알았죠? 그러면 이 열등처우의 원칙이 공평이거든요. 비례적 평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능력을 따지고 있어요. 능력 없어서 국가 도움 받는 사람이 그나마 능력 있어서 국가 도움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알았죠? 네. 더 적격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열등한 사람은 열등하게 처우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자, 이 열등처우 원칙은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에서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열등처우 원칙은 결국은 이 사람이 이만큼의 소득 인정이면 딱 여기까지만 보충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가 딱 기준선까지만 보충하는 겁니다. 알았죠? 거기에 지금 열등처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작업장 제도의 원칙은 길버트법에 의한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해구제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원해구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업장을 재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개정구민법은 원해구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버트법이랑 스피넷네드법을 다 폐지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장을 재설립한 건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개정구민법은 기본적으로 원해구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원칙이 그거예요, 원칙이. 알았죠? 다만 제한적으로 원해구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노인이나 허약자, 빈곤모자 가정 등의 원해구제를 허용해줬다라고 하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아까 제가 이 엘리베이터 빈민법 할 때 여기는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라고 했죠. 그죠? 전국적 행정구조가 통일되었다라고 하거나 전국적 통일 행정구조가 수립되었다. 통일을 집어넣으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죠? 통일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개정구민법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교구마다 상이하게 급여가 실시되니까 전국적으로 행정구조를 통일시킨다면 모든 교구가 균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참신하게 고안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각 교구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면 급여를 모든 교구가 균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균일처우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거까지만 알면 돼요. 거기 뭐 중앙정부의 구빈윤이 그거는 몰라도 되고, 자, 근데 이 원칙은 가장 먼저 단명합니다. 이 개정구민법이 제정되고 나서 타임지에서 이 개정구민법을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 개정구민법이 영국의 법전을 더럽혔다라는 비판을 하고 결국은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이제 전국적 통일의 원칙, 땡 첫 번째까지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바로 전국적 구빈행정 구조를 통일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작업장 조사의 원칙은 신청자의 요건을 자동적으로 검증한다는 원리인데요. 뭐 이게 지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신청했어. 수급자에 신청을 했어. 그러면 바로 이제 조사를 해주는 것인데 바로 그 원리예요, 이게. 근데 이걸 원칙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구빈법 보고서에 신청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원리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신청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해주겠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신청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걸로 해 놓았고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날개 쪽에 보니까 빈민법의 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약 400년 동안의 영국 구빈 행정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이 빈민법. 이게 이제 나중에 거기 보면 2차 세계대전 후인 1948년에 노동당 정부가 이제 집권했을 당시에 국민부조법을 제정해요. 그 국민부조법 밑줄 그어보세요.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국민부조법이 제정이 됩니다. 1948년에. 이 국민부조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현행 구빈법은 종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구빈법이 종식이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알았죠? 그때 이제 종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빈민법이 종식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민간활동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민간활동 단계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민간활동 단계. 왜 민간들이 참여하게 되었느냐. 자, 거기 보니까 전문적 사회복 실천의 출발이라고도 한다고 제가 적어놨죠. 그죠? 자, 19세기 영국에서 빈민처우에 대한 사회 철학과 실천에 영향을 준 활동들이 바로 사회 개량 운동, 자선 조직 운동, 인보관 운동, 사회 조사 활동들입니다. 그중에 사회 개량 운동에 차티스트 운동, 노동조합 운동이 들어가 있죠. 이 차티스트 운동이 2005년에 충남에서 시대적 배경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할 때 이게 나왔었어요. 그때 한번 나왔었어요. 과거에. 이게 지금 빈민법 단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1909년에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답이었는데 시대적 배경이 하나 다른 것이. 어떻든 이 빈민법 단계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이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구나. 사회 개량 운동. 그죠? 민간활동 단계에서. 자, 거기 국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개정구민법으로 인해서요. 이 작업장이 재설립이 됐잖아요. 자, 요거 지금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들어보기만 하세요.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들어보시면 되세요. 알았죠? 이 작업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다시 노동자들의 여건이. 근데 이 시체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작업장, 엔도버 작업장이었는데 이 엔도버 사건이 발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엔도버라고 하는 이 작업장에서 그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빈민들이 시체에 썩은 골수를 빼먹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마디로 굉장히 열악한 거죠. 이게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 논방이 있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 빈민법청을 만들어내요. 빈민법청. 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이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 들어오지 않고 아마도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잦은 교체.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국가가 구빈행정에 있어서 공백기에 처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시기의 사조가 바로 국민들의 사조도 국가는 웬만하면 개입하지 마 이런 거였어요.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 그런 사상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민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이제 다양한 참여를 했는데 거의 이제 자선조직협회 이제부터 유명하죠. 양가루 2번 봐보세요. 양가루 2번에 이건 다 민간들이 했던 거예요. 여기서의 논점은 뭐냐면 우리 자선조직 인보관은 실천의 역사에서 공부할 거니까 이제 거기서 공부할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거기에 자선조직 인보관, 그 다음에 사회조사, 우리 찰스 부스와 이제 시본 라운드인데, 그 다음에 우회협회, 그 네 가지는 이미 나왔던 거고요, 우리 시험에. 이건 다 민간이 한 겁니다, 민간. 국가 차원의 활동이다, 그러면 안 돼요. 민간 차원의 활동이에요, 이거 다. 민간이 한 겁니다. 알았죠? 다음 중 제공 주체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수행 주체, 다른 것은. 작업장을 집어넣어서 작업장이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작업장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는 이제 민간들이 한 거예요,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자선조직, 인보관, 사회조사, 우회협회까지 나왔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민간 활동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회보험, 이민자들의 협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민간 차원의 활동이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마쳤습니다. 자, 내용이 이게 이제 굉장히 여기 춤 잘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딱 여기까지가 한 문제로 나와요,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활동 단계로만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는 이제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았고,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자꾸 이 자신감이 없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한테, 내가 오늘도 잘했다. 스스로한테 자꾸 격려를 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알았죠?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부정적인 사고는 없애버려야 돼, 그냥. 알았죠? 스스로를 믿으세요. 스스로의 선택. 결국은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나하고 살아가는 거야, 나하고. 알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격려하고, 그래, 오늘도 잘했어, 너. 일단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